24.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내겐 어딘가 남에게 불쾌한 감을 주는 고약한 데가 있어. 쉐르바츠키 일가를 나서는 길로 레위는 작은 형을 찾아보려고 터벅터벅 밤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는 게 탈이거든. 자존심이 강하다고 남들은 말하지. 하지만 아니야. 내겐 그런 자존심조차 없는 거야. 가령 내게 자존심이 있었다면 자신을 이런 처지에는 빠뜨리지 않았을 게거든. 그러면서 그는 필시 오늘 밤 자기가 당한 것 같은 비참한 처지에는 한 번도 처해본 일이 없을 우론스키의 그 행복하고도 선량해 보이는 총명한 천연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보았다. 사실이지 그 여자가 그 사나이를 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 응당 그럴 게거든. 그러니 나로서 누구를 원망할 사람도 없고 또 그럴 까닭도 없는 거야. 잘못이 있다면 내 자신에게 있지. 그 여자가 자기 일생을 나와 맺으려고 원하려니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무슨 권리가 나에게 있단 말인가. 그 여자가 자기 일생을 나와 맺으려고 원하려니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무슨 권리가 나에게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잘난 사람이라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하찮은 인간이 아닌가. 그러자 문득 그는 니콜라이 형 생각이 떠올라 즐겨 그 회상에 잠기었다. 세상 만사는 통 어지럽고 더러운 것뿐이라고 형은 말하곤 했는데 그게 과연 정당한 말이 아닐까?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니콜라이 형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도저히 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야. 그야 물론 해진 외투를 입고 술에 만취한 형을 만나본 뿌로코피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어디까지나 형은 경멸할 만한 인간이겠지. 하지만 나는 그의 다른 면을 알고 있다. 난 그의 본심을 알고 있거든. 또 내가 그 형과 매우 공통되는 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한데 난 형을 찾으러 떠날 대신에 식사를 하러 갔네. 여기를 옴내했구만. 레위는 가로등 곁으로 가서 지갑에 넣어두었던 형 주소가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어 다시 읽어보고 상마차를 불렀다. 형의 숙소까지 퍼거나 먼 길을 레위는 줄곧 니콜라이 형의 생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생하게 상기하면서 마차를 달려갔다. 그는 니콜라이 형이 대학 시대와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동무들의 조소에도 아랑곳 없이 종교상의 모든 의식, 예배, 재계를 열심히 지키고 온갖 쾌락을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들을 피하면서 수도승과 같은 생활을 하던 일이 기억에 새로웠다. 그 뒤에 니콜라이는 갑작스레 딴 사람이 되어 극히 추악한 인간들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더할 나위 없이 방탕한 생활로 굴러떨어졌었다. 레위는 또한 형이 양육해준다는 명목으로 시골서 데려온 사내 아이를 홧김에 죽으라고 막 때려서 나중에 아이를 불구자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벌어졌던 일이 생각났다. 뒤이어 그는 니콜라이 형이 어떤 협잡군과 도박을 하여 빚을 잔뜩 짊어지고 차용증까지 써주고는 후에 그자가 자기를 속였다고 하면서 자기 편에서 고소한 일을 회상하였다. 맏형 세르게이 이와노위치가 지불했다는 금액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또한 작은 형이 폭행을 가한 탓으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새운 일도 기억에 떠올랐다. 모친 유산에 자기 몫을 나누어주지 않는다고 니콜라이가 맏형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를 기소한 그 수치스러운 소송 사건의 전말이며 그 후 서부 변강에 취직하여 갔다가 거기서 자기 상관을 구타하여 형사 문제를 야기시킨 최근의 사건도 상기하였다. 이 모든 일들은 극히 추악한 것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러나 레윈에게는 그것이 니콜라이라는 인간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의 모든 과거사를 모르며 그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상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추악한 일로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었다. 레위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지만 니콜라이가 경건과 재계를 굳건히 지키고 수도승처럼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던 시대, 자기의 정열적인 천성을 제어할 방편을 종교에서 찾으려고 고심참담하던 시대에는 누구 한 사람 그를 받들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모두가 그리고 레윈 자신마저 그를 조롱하였었다. 누구 한 사람 그를 받들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모두가 그리고 레윈 자신마저 그를 조롱하였었다. 그를 보기만 하면 모두 놓아
노안이 수도 승인이 하고 그저 놀려대기가 일쑤였었다. 그러던 것이 막상 그가 타락하게 되자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 뿐더러 저마다 공포와 혐오의 정을 품고 그에게서 돌아서 버렸던 것이다. 니콜라의 형은 비록 추잡한 생활은 하고 있을 망정 그의 진심은 마음속 맨 바탕은 기실 그를 멸시하고 있는 그자들보다 오히려 불량한 것이 아님을 레위는 느끼고 있었다. 사실 그가 남달리 과격한 성미와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한 제한된 두뇌를 타고난 것은 그의 죄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선량한 인간이 되려고 했었다. 속심을 툭 털어놓고 죄다 이야기를 해야지. 형한테서도 기탄 없는 말을 들어보고 내가 형을 사랑했다는 걸, 사랑한다는 걸, 따라서 형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10시가 넘어 주소에 적혀있는 여관으로 다가가면서 레위는 은근히 마음을 다졌다. 2층 12호실과 13호실입니다. 하고 문지기가 레윈의 묻는 말에 대답하였다. 지금 계신가요? 아마 계실 겁니다. 12호실은 문이 반쯤 열려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불빛 속에 질 나쁜 담배의 역한 연기가 자욱하게 서리었고 안에서는 레윈에게 귀설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레윈은 형이 거기 있다는 것을 대뜸 짐작하였다. 그의 기침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가 문간에 들어섰을 때 귀설은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만사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현명하게 또 의식적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지요. 콘스탄틴 레위는 얼핏 방안을 들여다보고 그 목소리의 임자가 얇은 외투를 입고 커다란 캡을 쓴 것처럼 머리가 숫진 젊은 사나이임을 발견하였다. 그 밖에 깃도 소매도 없는 털옷을 입은 마맛 자국이 알금알금한 웬 젊은 여인이 소파에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형은 보이지 않았다. 자기 형이 이처럼 인연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레위는 새삼스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함을 느꼈다. 아무도 그가 온 기척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래 레위는 덧신을 벗으면서 외투를 입은 그 신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었다. 그 사람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무슨 사업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흥! 그 망할 놈의 특권 기급 자식들! 캑캑 기침을 하면서 형의 목소리가 이렇게 투덜거렸다. 마샤! 저녁 먹을 걸 좀 얻어오우. 그리고 포도주 남은 게 있거든. 내놓소. 없으면 가서 사오고. 여인은 일어나 간막이 밖으로 나오더니 레윈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니콜라이 드미트리치, 웬 손님이 오셨어요? 하고 소리를 쳤다. 누굴 찾아왔소? 하고 성난듯이 니콜라이의 목소리가 외쳤다. 접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레위는 밝은 데로 나섰다. 저라니 누구요? 하고 먼저 번보다도 더 퉁명스럽게 니콜라이의 목소리가 되물었다. 그러자 그가 무엇에 걸치이며 성급히 일어서는 듯한 기척이 나더니 레윈이 문 앞 문간에 더없이 낯익으면서도 역시 가슴이 섬찟할 만큼 사납고 병적인 데가 있는 작은 형의 질겁한 듯 휘둥그란 눈을 가진 여위고 구부정한 허우대 큰 몸집이 불쑥 나타났다. 그는 3년 전에 레윈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몸이 한결 더 수척했다. 그는 짧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런지 두 팔과 굵은 뼈마디는 몇 곱절 더 커 보였다. 굵은 뼈마디는 곱절 더 커 보였다. 머리칼은 전보다 더 성그러졌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빳빳한 콧수염이 뻗쳐있고 예나 다름없는 큰 눈이 사뭇 의아쩍은 듯 천진난만한 빛을 띄우고 찾아온 손님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것이었다. 콘스탄틴 레윈의 애칭. 동생의 얼굴을 알아본 그는 벼랑간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 그의 눈은 환희의 번쩍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흘금 젊은 사람 쪽을 돌아다보며 마치 넥타이가 목을 졸라매기라도 하는 듯 부산스럽게 머리와 목을 대고 뒤흔드는데 이 몸짓 역시 레윈에게는 매우 낯익은 것이었다. 그러더니 금시 이자원은 전혀 딴판인 광포하고도 고통스러운 듯한 혹독스런 표정이 그의 수척한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었다. 난 당신이나 세르게이 이와노위치에게 편지로 써보낸 바 있소. 난 당신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알고 싶지도 않노라고 말이오. 헌데 당신은 무슨 용건으로 왔소?
그는 레윈이 혼자 상상해 그려보던 바와는 전혀 딴 사람이었다. 이 형의 일을 생각할 때 레윈은 서로의 교제를 몹시 까다롭게 만드는 그의 성격상 가장 모질고 고약한 점들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 지금 그의 얼굴을, 더더구나 그 부산스러운 고갯짓을 보며 레윈은 그 모든 것들이 대번에 생각났다. 제가 형님께 용건이야 무슨 용건이 있어요? 하고 그는 어름어름 대답하였다. 그저 형님을 한번 만나뵈려고 왔지요. 동생의 소심한 태도를 보자 니콜라이는 어지간히 마음이 풀린 듯하였다. 그는 입을 쫑긋해 보였다. 정말이냐?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럼 이리 들어와 앉지. 식사는 했나? 여 마샤, 저녁을 세 사람분 가져오. 아니 조금 있다. 너 이분이 누군지 아냐? 외투를 입은 신사를 손짓하며 그는 동생에게 말하였다. 이는 끄리츠키 씨라고 하는데 일찍이 키예브 시대부터 내 친구로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그야 물론 경찰에선 이 일을 주목하고 있지. 왜냐하면 이분은 비열한이 아니니까. 그리고 언제나 하는 대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빙 둘러보았다. 문간에 서 있던 여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그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지 않소? 하고 빽 소리를 쳤다. 그러더니 그는 다시금 방 안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며 레윈에게 서투른 말재간으로 끄리츠기의 양력을 동생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끄리츠기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구제조합을 만들고 주일 학교를 조직하고 한탓으로 대학에서 추락당한 전말이며 그 후 국민학교 교사로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고 만 이야기며 나중에는 무슨 건으로 재판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루루이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럼 당신은 키예우 대학에 다니셨군요. 하고 콘스탄틴 레위는 방 안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을 깨뜨릴 양으로 이렇게 끄리츠기에게 말을 걸었다. 예, 키예브에서 다녔습지요. 양미간을 찌푸리고 크리츠기가 성난듯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저 여자는 하고 여인을 가리키면서 니콜라이가 말을 가로챘다. 내 일생의 번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다. 화류계에서 내가 데려오내온 여자야. 목을 움츠리며 이렇게 말하더니 그는 하지만 난 저 여자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런즉 나와 상종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부디 하고 낯을 찌푸리면서 목소리를 높이어 말을 보태었다. 저 여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바란다. 저 여자는 내 아내나 마찬가지야. 조금도 다를 게 없어. 그러니 너도 그런 줄이나 알고 있어라. 그런데 만약 네가 그걸 꺼림하게 여긴다면 우물쭈물할 건 없다. 저게 문이니 냉큼 나가거라. 그러면서 그의 눈은 또다시 미신쩍게 일동의 얼굴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이었다. 꺼림하기는 뭐가 꺼림하겠어요. 원 모른 말씀입니다. 그럼 마샤, 저녁을 가져오도록 이루어. 세 사람분만. 그리고 워드카랑 포도주랑.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야 그건 일 없어. 갔다 오.